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심리학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당탕탕 사이킥!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 애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 전문가 노은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 애청자 여러분. 저는 콘텐츠 탐험가 김아름 작가입니다. 김 작가님 생각해보니까 오늘 처음이어서 애청자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노 소장님이 애청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있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생기겠죠, 언젠가는? 네. 그 놀라는 표정을 제가 봐버렸어요. 네, 사이킥은 심리 전문 팟캐스트인데요. 책, 영화, 심리, 사회 이런 각종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를 심리학 용어와 이론으로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면 좋은 혹은 모르고 있었지만 새롭게 알면 좋은 컨텐츠들을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알기 쉽게 누구든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신 해석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선택한 콘텐츠가 뭐죠? 네, 넷플릭스 장안의 화제작 폭삭 속았수다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어디 가나 그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 작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무심코 1화를 틀었다가 그 틀었던 날 그 1막 4편 다 보고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4편씩 보면서 16부작을 다 순식간에 봤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다 기다리시면서 보신 그럼요. 거네요? 네,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사실 또 그게 마침 금요일에 릴리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면 딱 맥주를 따서 폭삭수가수다를 재생하면서 그렇게 금요일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4개를 한꺼번에 다 보신 거예요? 네, 4편을 한꺼번에 다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한 가을쯤 올라갔을 때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꺼번에 보셨어요? 아, 저는 원래 여러 개를 다 같이 보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한 2개, 3개 이렇게 보다 보니 어느새 거의 끝까지 다 그렇게 해서 봤죠. 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원래 사실 드라마 보는 거를 어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서사가 너무 강하거나 캐릭터가 너무 강하면 그거를 이렇게 쭉 이어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좀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서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중에도 뭔가 이게 아주 이제 명확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캐릭터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 기대 없이 틀었다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가 있다고? 라는 생각으로 감탄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보면서 또 어떤 부분은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했고 뭐 이제 휴지를 꺼내 가면서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보는 장면도 있었는데 어떤 장면은 왜 이렇게 그려졌지? 라고 좀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캐릭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도 이 폭삭 속았수다를 엄청 많이 봤고요. 실제로 폭삭 속았수다 그 평점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로튼 토마토 지수 98% 그리고 왓챠피디아에서 4.5점을 받았고요. 이게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밈에 의하면 이게 한국 드라마 중에 정말로 보기 드문 용두용미 드라마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불타는 말이 달리고 있는 그 그림으로 이 폭삭 속았수다에 대한 이 칭찬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죠.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님 누구라도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억, 추억,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일인가?' 라는 음.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이런 얘기하면은 좀, 네, 제가 혼나려나요? 네. 사실 뭐 아이유 씨나 박보검 씨도 너무 또 이렇게 거의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외모로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팬들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폭삭 속았수다가 한국의 어떤 뭐 역사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 왜냐면 뒤쪽에 가면 이제 그 시대의 음악까지도 나오고 시대상도 맞아요.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안에 배제되어져 있는 어떤 또 뭐 4.3 사건이나 뭐 아니면 뭐 대학생들의 어떤 실적인 어떤 생활의 모습들도 좀 빠져 있기는 한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대를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누구에게 이입을 해서 그 드라마를 좀 즐기고 있었느냐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실제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음. 관식이 빼고 다 다큐멘터리다라는 이야기들 되게 아. 많고, 그 네. 관식이 캐릭터가 사실 엄청 현실에서는 물론 존재하기도 하겠지만 만나기 힘든 그때 그 시절의 남편 캐릭터, 아버지 음. 캐릭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관식이가 없다. 관식이 같은 음. 남편은 없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관식이만 판타지다."라는 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어떤 평을 보면서 되게 웃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사실 애순이도 판타지 아닌가요? 애순이도 판타지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누군가를 또 이렇게 어 또 애순이가 굉장히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앞서서 대신 싸워 주기도 하고 또 관식이가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는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애순이도 또 관식이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음. 어떤 판타지적인 존재였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드라마는 과연 왜 전 국민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아이유와 음. 박보검의 외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겁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그 현실에서 보여지는 아주 적나라한 그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던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정말 세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도 음. 나오고 또 딸로도 나오고 인제 이렇게 하면서 어 이 한국 사회가 변화하면서 달라지는 어떤 그 시대상의 모습들이 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막 희생적이고 너무 가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겨냈다라고 하기에는 그것들이 인제 좀 뭐 잘못된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좀 극복해낸 방식으로서의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금명이의 모습이 많은 분들한테 좀 약간 시원한 느낌도 주고 좀 뭐 '내 딸은 아니지만 잘 자랐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음. 실제로 대사에서도 부모님의 음. 부모님의 그런 찬란했던 어떤 청춘을 먹고 음. 자식들이 자란다는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다만 좀 이렇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부모님의 어떤 역할이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 희생을 한 것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희생만이 부모님의 또 해야 되는 어떤 업적이나 그 삶에서의
뭐 중요한 그것만이 다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조금 더 그려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둘이 처음에 막 손잡고 우리 미국도 가보자, 뭐도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이제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희생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인생을 좀 그 쓴 것에 대해서 물론 그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좀 또 마음 아픈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어린 애순과 관식이가 처음에 만났던 때를 거쳐서 세월을 점점 거쳐갈수록 이제 여기저기 병이 나고 네. 늙어가고 또 결국에는 이제 병을 얻어서 관식이가 이제 사망하고 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뭔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기만 하다 그 삶을 마감한 약간 그런 캐릭터처럼 그려져서 더 뭔가 애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는 온갖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느끼는 어떤 사랑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들도 또 같이 있는데 이 관식이와 애순이가 부모로서의 역할들은 굉장히 희생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그 부모로서의 판타지를 또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도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4인 가족 체제,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 이제 약간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가족의 형태를 이루지 않는 삶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한부모로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동성의 어떤 가족 형태를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뭐 친구와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가족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어떤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상가족과 굉장히 그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이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순이가 금명이에게도 이제 뭔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범한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이루고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삶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 드라마를 온통 할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뭔가 좀 완전히 내 이야기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어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그쵸. 알려지고 또 수용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려졌던 당시 1950년대, 70년대 이때의 사회상은 또 더욱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뭐 한부모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편협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았고, 이거 정상 가족을 이루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부족한 거야, 무언가 모자란 거야, 라고 보는 시선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 혼자 있는 그러니까 애순이의 엄마 관례 맞죠 이름이? 맞나요? 관례딸, 관례돌 막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 애순이의 엄마가 사실은 이제 혼자 됐을 때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그 나문희 선생님 맞죠?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막 그 아들을 잡아먹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관례는 본인의 슬픔이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어떤 역할로 가지고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어, 그때 사실 저는 되게 그 관심 깊게 봤던 것은 그 관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이모들, 또 같은 음. 해녀, 음.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그 해녀라는 직업이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돈을 버는 일인가. 그러니까 그 전복 하나를 따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꼴딱꼴딱 그 숨 참아가면서 캐 오는 것인데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힘들었을 때 그 전복 하나를 이렇게 내어주고 뭔가 같이 뭐 밥을 차려 먹고 이런 그 시스터후드 자매애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여졌고 또 거기에서 그 애순이가 경험했던 어 자기의 어떤 아버지는 없지만 거기에서 채워지는 어떤 부분들이 애순이가 어린 시절에 그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좋은 애착과 안정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광예입니다. 광이요? 네. 찾아보니까 예. 광예더라고요. 네. 광예돌 막 이렇게 네. 전 네. 처음에 똘이 뭔가 해 가지고 딸. 예, 그쵸. 네. 제주도로 딸인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네. 또 제가 제주도에서 3년 동안 살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제주도 맞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장면들이나 사투리가 나올 때 엄청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 광예와 그 해녀 언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던 게 안전기지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저는 이 드라마에서 정말 잘 그려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이 가족이 너무나도 완벽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명이는 뭐 그 부모님이 항상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 짜증도 많이 내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하게 주고받는 사랑들이 되게 잘 그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족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건 결국 애순이가 자라면서도 사실 광예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같이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엄마가 죽고 나서도 사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관식이와 함께 그런 사랑을 만들어 가고 자식에게 그런 안전기지가 되어 주고 안정애착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아 저런 부모님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저런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나에게 그런 안전기지가 되어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 데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름답게 잘 그려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첫 화에서 기억이 나는 게 광예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애순이가 계속 자기 집을 찾아올 때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이지만 굉장히 아이에게 좀 가혹하게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나중에 인제 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광예가 사실은 그 어리고 순하고 엄마를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애순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독하게 하지 않으면 저 순한 아이가 어디 가서 뭐 식모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장면에서도 보여주고 또 그전에 얼마나 인제 달려가서 반가워해 주고 안아 주고 인제 그런 장면들도 뒤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광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알고 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음.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음. 하잖아요. 저는 음. 그 장면에서는 사실 눈물이 네.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더 이상 이제 보살필 수 없으니 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하나 부탁하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꼭 살려 달라고 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돈으로 배를 샀죠. 관식이가 그 배를 예 받았죠. 네. 맞아요. 예. 그 사실 광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애순이를 대하는 어떤 방식들은 그 딸에게 이 해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애순이한테 계속 정신 차려야 된다. 너가 그렇게 약하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계속 좀 주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너무나 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걸 갖고 태어나는 거냐 학습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질게 하려고 하고 떼어내려고 해도 우리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 먼 곳을 찾아와서 애순이가 항상 광예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막 밥을 안 주고 막 그래도 거기를 또 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거는 누가 설명해 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자식 안에 부모를 향한 마음, 그 애절한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좀 동물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괜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네, 예. 주인이 개를 버리면 개가 주인 다시 막 찾아오듯이.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심리학 이론 중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부모를 나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아이에게 뭐 물론 이제 애순이에게 광예가 한 행동은 아이를 싫어하거나 뭔가 가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대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페어배언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제 부모가 어떤 역할들을 할 때 아이를 이제 기대하게 하고 흥분하게 했다가 좌절감을 주고 막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부모는 나에게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하고 내가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인제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대를 했다, 좌절을 했다 인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애순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예는 계속해서 애순이를 좀 모질게 대하고 "정신 차려라 이거사."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얘기를 좀 다른 주제로 바꿔서 네. 저는 그 셋째죠. 동명이. 네. 네. 동명이를 잃고 나서 부모가 계속 이 동명이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 장면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느 음. 드라마에서 사실 쉽게 그리지 않는 그런 주제나 내용이기 음. 때문에 음. 저 부분을 너무 슬프지도 않게 그리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음.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오기는 음. 하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 아이를 잃었을 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먹고 살 것을 제공해 주는 그 바다가 우리 아이를 빼앗아 간 그런 곳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관식이와 애순이가 각자 그 무덤을 간다라는 거를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애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이라는 어떤 과정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애도라는 것을 작업을 하게 마음속에서 애도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애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를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건 애도가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이 각자의 어떤 애도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애도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상대방이 너무 마음 아파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그 뒤돌아서 울기만 하고 밥도 먹지 않고 이런 서로의 어떤 절절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너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인제 나중에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슬퍼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부모님들이 너무 건강하게 빨리 애도를 끝냈다. 아니, 애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예. 현실을 살아야 하고 아이들을 또 보살펴야 하니까, 첫째, 음. 둘째를 보살펴야 하니까 빨리 극복이 이제 된 걸로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그려지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이 둘이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음식을 막 가져다 음. 주시고 챙겨 주시고 아, 이제 그쵸.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면서 더 빨리 극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현실은 음. 이 관식이와 애순이의 속도보다는 훨씬 더 오래오래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요. 특히 이렇게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그 애순이와 간식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나의 슬픔보다는 아이들을 그 또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내는 어떤 모습들로 등장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애순이와 간식이는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그 또 마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론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정신분석가 앙드레 그린이 이야기한 데드마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엄마가 겪은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동명이와 같이 자식이 죽은 모습들도 있고 뭐 지인이 죽는다든가 아니면 뭐 남편이 뭐 경제적인 어떤 뭐 파산 아니면 뭐 외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충격에 빠져서 갑자기 다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제 엄마가 몸은 살아 있지만 데드마더 그러니까 죽은 엄마처럼 아이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방치된 것 같고 또 갑자기 내가 알던 엄마가 죽어버리고 새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인제 느끼게 되는데 전혀 엄마가 뭐 생기도 없고 멈춰 있고 웃지도 않고 또 막 무생물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는 엄마를 갑자기 인제 잃어버리게 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엄마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인제 은명이와 금명이가 받는 그 충격 같은 것은 동명이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 이 나이에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들이 뭐 좀 덜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엄마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엄마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는 그 동생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엄마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있고 또 인제 이런 어머니의 트라우마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아이가 인제 이렇게 갑자기 파괴된 엄마를 보면서 그 본인의 트라우마를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애순이는 일어났죠. 근데 사실은 그 진짜 며칠 안 됐잖아요. 뭐 3 일이라고 했던가요? 뭐 그 날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살면서 더 많이 있겠죠. 뭐 가까이에서도 우리가 되게 많이 겪게 되는 일이고 또 엄마나 아빠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아이에게 또 막 기대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는 엄마랑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슬픔을 또 슬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제 그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막 엄마를 웃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보면 금명이가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가 잃어버린 어떤 그 슬픔을 본인이 채우고자 하는 뭐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좀 주는 어떤 역할로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음. 네. 실제로는 3 일로는 사실은 부족한 애도의 예. 기간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엄청 성숙한 부모의 캐릭터로 그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말씀 듣다 보면서 생각난 건데 데드파더 컴플렉스는 없나요? 어 데드파더 컴플렉스 제가 어디서 읽어 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네. 네. 왜냐면 여기에서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어떤 양육자로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마 저것을 데드 파더 컴플렉스라고 쓴 어 논문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앙드레 그린 논문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한 거고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버지라는 그 위치는 가족 내에서 어쨌든 굉장히 권력을 가진 어떤 자리로 매김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데드 파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데드 파더 컴플렉스까지는 아니고 데드 파더라고 된 어떤 내용들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따로 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데드 파더는 아버지가 갑자기 뭔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권력을 잃어버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도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힘의 구조에서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조금 설명하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와 싸워서 뭔가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러 갈 때 싸울 수 없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의 양관식과 음. 양은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면서 물론 그런 집안이 있죠. 막 첫째는 엄청 모범생이고 공부 네. 잘하는데 K 장녀. 예. 둘째는 사고뭉치 혹은 첫째가 엄청난 사고뭉치인데 둘째는 그와 반대되는 성실하고 뭐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뭐 그런 아이 이렇게 그려지는 캐릭터들도 있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제 주변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독 금명이는 공부를 엄청 잘하고 소위 남들이 바라거나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착실하게 서울대를 들어가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 사업으로 엄청 이름을 날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캐릭터인데 어쩐지 은명이는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사고 쳐서 불려가고 또 나중에 막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사기까지 당하고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져서 또 빨리 누나보다 빨리 이제 결혼을 해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뭔가 부모님을 엄청 속을 썩이는 캐릭터로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같은 부모 아래서 엄청나게 상반된 남매가 나타난 게 좀 신기한 어떤 캐릭터의 출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네. 그 관식과 은명의 관계도 사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룰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관식과 은명이 어렸을 때 이제 둘만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갔던가요? 뭐 그런 짜장면 먹으러 그쵸. 갔죠. 그래서 은명이가 사실은 아빠는 이제 나를 제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어떤 이론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벗어나거나 이기거나 뭐 거기는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은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그것을 인제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고 그것을 인제 부정하고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은명이는 사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본인이 이제 감옥을 갔을 때도 아버지가 그 소중한 배 아까 인제 그 할머니가 도와주신 그 배를 팔아서 은명이를 사실 돕잖아요. 너무 마음 아팠죠. 배 파는 그러니깐요. 장면에서. 예. 아 그 꼭 팔 게 배밖에 없었으니까 배를 팔았겠죠? 배를 꼭 팔았어야 했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 그 당시 7,000,000 원이면 뭐 엄청 큰 엄청 큰 돈이었겠죠. 돈이었을 거예요. 네. 뭐 아파트 가격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은명이가 인제 계속해서 아버지의 어떤 도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인제 본인이 계속 막 찹쌀떡도 팔아보고 뭐도 하고 막 인제 이런 어떤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은명이라는 캐릭터도 금명이처럼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은명이는 쪼끔 더 이렇게 플랫하게 그러니까 좀 더 밋밋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는 밋밋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은명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약간 사고뭉치에
뭐 천덕꾸러기고 약간 이제 그런 모습으로만 계속 좀 나와서 그게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금명이와 은명이의 좀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뭐 금명이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떤 막 기대와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고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줬을까? 아니면 뭐 성격적인 부분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은명이 얘기 다음으로는 금명이 얘기를 해 보고 싶었는데 작가님이 K 장녀이신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사실 그 K 장녀들의 애환에 대해서 여기서도 많이 잘 음. 그려내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K 장녀로서 아 공감되는 네. 부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아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공감되셨어요?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명이가 이제 돈을 어디서든 막 구해 오잖아요. 사실 막 음. 임신을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금명이도 너무 상황적으로 힘들었는데 집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막 구해 음. 오고서 뭐 말도 못하고 "나 사실 음 임신했어." 이런 음.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축하받고 했을 수 있는데도 자기가 이제 받고 싶은 건 꾹꾹 참고 음. 돈 구해 왔다는 이야기하고 이제 막 성질만 내고서 이렇게 팩 가 음.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K 장녀들이 느끼는 어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음.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했고 음. 나도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나서서 발벗고 해결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음.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음. 저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동생이 있지만 제가 뭔가 더 음. 컸을 때는 동생보다 먼저 앞서서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야.'라는 음.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어떻게든 먼저 액션을 취하고 방법을 찾아오고 예 저를 막 깎아내서라도 해결책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K 장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채,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여전히 이 드라마에서 그려진 것 같아서 저는 금명이의 마음에 많이 공감을 음. 했어요. 음. 그 K 장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장녀여서 많이 받은 것들을 이렇게 돌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빠르게 어른이 되었고 사실은 뭔가를 보살피고 돌보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인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영역의 돌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돌봄, 뭐 심리적인 돌봄, 뭐 여러 가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K 장녀의 어떤 역할에는 뭐 엄마와 아빠가 뭐 사실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집안을 뭐 든든하게 지키는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부여가 되어질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부모님한테 받지 않았을 때의 K 장녀가 느끼는 그 부채감, 책임감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받지 못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너무 어린 나이에 좀 조숙한 어른 같은 그 성격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명이가 부모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사실 많이 받은 게 맞죠. 금명이는 막 계속 짜증을 막 내고 뭐 그 부모님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인제 쥐어짜서라도 주는 그게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편하게 받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금명이는 그렇게 주는 부모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그 부모가 금명이에게 그렇게 해 주면서도 사실은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돼."라는 부담을 주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금명이가 아. 어디까지나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아. 그걸 또 좋아하고 욕심이 있고 또 유학을 가고 싶어 하고 하니까 그냥 부모가 그것들을 음. 막 이제 집을 팔아가면서 지원을 해준 것이지 막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금명이는 또 마음에 그런 어떤 미안함,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짜증도 막 내고 부담감도 막 표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순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관식이와 함께 금명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없는 형편에 도와주려고 노력한 부모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모님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애순이가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관식이와 함께 막 그 아이의 작고 귀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애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자. 뭐 막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애순이가 어떻게 보면 꿈이 있었죠. 뭐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육지에 나가서 살고 싶어 했고 시를 쓰고 싶어 했고 되게 야망이 있고 꿈이 있는 어떤 소녀였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에서 아이에게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을 아이는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인제 나의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프로젝터로 밝히듯이 스크린처럼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순이는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어떤 꿈 또 소망 이런 것들을 금명이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현실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거나 또 뿌듯하거나 또 굉장히 마음에 이제 보람을 느끼거나 했겠지만 애순이가 아닌 금명이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뭐 물론 이것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뭐 물론 이제 뭐 금명이가 그거를 막 대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 요구를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모가 그렇게 나에게 전폭적으로 뭔가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애순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관식 캐릭터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식이만 판타지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그 아까 소장님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가 있는데 촌무파탈이라고 예,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관식이가 촌무파탈의 대명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여자만 무한히 어린 시절부터 9살부터 사랑하는 그런 순애보 캐릭터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관식이는 없다. 그런 사람은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는 관식이가 정말로 물론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건 애순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관식이도 정말 빛이 나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군가가 애순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관식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으면 이제 그쵸. 지지고 네. 볶고 이제 싸움 나고 네. 이제 더 이제 현실과 더욱더 밀착된 그런 캐릭터로 입이 살아갈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저놈의 입은 말하지도 않는 뭐 그렇게 답답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관식이 캐릭터가 여기에서 짝꿍을 되게 잘 만나서 더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았나. 물론 아름다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 관식이라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임산춘 작가가 이전에 그 동백꽃에서도 보면 강하늘 그 배우가 이제 그 했던 어떤 모습과도 되게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캔디처럼 굉장히 씩씩하고 밝은 그런 여자 캐릭터를 굉장히 뭐 전폭적으로 그 해주는 그런 무대뽀처럼 예, 직진남으로. 순애보이면서도 또 뭐 그런 느낌들이죠. 네. 캔디에서는 그런 캐릭터 없죠. 테리우스는 너무 세련됐고.
그쵸. 쿨하고 뭐 안소니는 아프고 병약하고 또 한 명 더 누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테리 아니 그런데 소장님, 예? 요즘 사람들이 캔디 알까요? 아 캔디 너무 옛날 캐릭터인가요? 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아는데, 네, 네. 20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아 있어서 그럴 제가 수도 미리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려요. 네. 캔디가 그 저기 폭삭 속았수다에서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잠깐 나오지 그런가요? 않았어요? 기억이 안 아 나네요. 네. 지나가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음. 네. 그 관식이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뭐 그러니까 그 촌에 있는 그러니까 뭐 촌이라고 얘기하면 좀 또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말 우직하고 순박하고 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애순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발할 수 있었고 그것을 고마워하는 애순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답답해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굉장히 그 좋은 점으로 애순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어떤 심리적인 역동이 아주 잘 맞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때 그 시대상에는 네. 그 정말 특이한 그 부상길 캐릭터 같은 좀 뭔가 가부장적이고 사랑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이렇게 "내가 다 먹여 살리잖아." 하면서 팩팩대는 이런 아버지의 상들이 뭔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유독 그 관식이 캐릭터가 눈에 더 띄지 않았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현실에서도 관식이 같은 캐릭터는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식이가 굉장히 어 그 정말 판타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상화된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애순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처럼 좀 나오기도 했죠.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 역동에서 살펴볼 때 사실은 근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그래도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또 아름답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애순이가 그 관식이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만 위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순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순이는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애순이가 관식이에게 계속해서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공급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계속 퇴행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또 나가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순이와 관식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좀 건강하면서도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리고 저는 검색을 하면서 이 부분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해외에서 이 폭삭 속았수다를 어떻게 제목을 붙였는지. 아 예. 네. 근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번역을 아 했더라고요. 네. 네, 보통 그 외국 속담에 이제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그래 레모네이드를 만들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음. 귤로 바꿔서. 아 네. 뭐 시칠리아인가요? 예, 왜 뭐, 네. 우리는 텐저린으로 이제 귤이 어. 없으니까, 귤의 개념이 없으니까 만다린으로도 한 게 있었나? 어쨌든 아 텐저린, 뭐 만다린, 약간 이런 단어를 붙여서 예. 만들었는데, 저는 이 제목 참 잘 붙였다고 재밌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 폭삭 속았수다를 이제 착각하는 네 분도 맞아요. 계셨더라고요. 네. 예예. 속았다. 이걸 예. 진짜 그 우리나라 단어 그대로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음. 그런 걸 생각하면 영미권 제목도 잘 붙이지 않았나. 음. 그리고 중국에서도 고진감래에서 그 감자를 이제 귤감으로 바꿔서
네. 고생이 아. 다한 후에 귤이 네. 온다라는 약간 요런 좀 언어 유희를 써 아. 가지고 네 제목을 잘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음. 드라마 안에서는 사실 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 귤 가끔 구워 먹는 거 말고. 그렇죠. 그쵸? 네. 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귤밭 장면도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귤을 몇 번씩 구워 먹기는 하잖아요. 네. 귤 구운 거 드셔 보셨어요? 네. 드셔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캠핑이나 그래요? 글램핑 같은 데 가시면 그 네. 숯불에 귤 예. 구워서 드셔도 되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 추천드려요. 겨울에 귤 구워 먹는 것만큼 구운 맛있는 게 귤은 없어요. 어떤 맛인 거죠? 이게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진짜 그 따뜻한 귤 과즙이 정말 입안에 이렇게 가득 차는 어 느낌이거든요. 예. 화상 그렇군요.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어 네. 저는 귤을 구워 먹는 건 거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여자의 일생, 3 대에 걸친 여자의 일생을 다루는 드라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보다 보니 이건 어떤 그 희생 희생을 아름다운 희생을 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했던 어떤 아버지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가 이 드라마는 16 부작으로 끝났지만 그다음은 또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우리를 키워낸 그리고 뭐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 주신 어떤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존재를 보살피고 또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되어 가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영원히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좀 받은 음. 부분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 사는 음. 게 언제나 레몬도 이렇게 떨어지고 음. 살만하다 싶으면은 또 음. 풍파가 닥쳐오지만 결국에 우리는 계속 살아낼 거고 우리의 음. 아이들이 또 이 다음 생을 우리처럼 음. 이렇게 잘 살아낼 음. 거다라는 것들을 뭔가 한 편의 16 부작의 그 드라마로 그 메시지를 정말로 잘 담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따뜻함을 많이 얻고 음.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음. 공감을 느끼기도 하고 했던 음. 그런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좀 연결되어질 때 그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삶 속에서의 어떤 위로 같은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너무 어리고 여렸던 뭐 인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거나 나를 키울 때에 정말 그 요즘처럼 이렇게 세대가 빠르게 뭐 변화하고 바뀌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생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시절에 정말 뭔가 물어볼 누군가도 없고 찾아볼 뭐 이런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이랬을 때 그 부모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했던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든 상처든 뭔가 우리에게 의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계속 삶에서 이제 어떤 영향들을 많이 주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인제 삶을 완전히 결정짓지 않고 또 우리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그 부모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았을 때 그 부모님의 나이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아지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다르게 보여지는 삶의 장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 정말로 내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 부모님을 내가 나의 부모가 아닌 정말 한 명의 사람으로 그 시대와 함께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음.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음. 또 한편으로는
이 다른 캐릭터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소장님이 방금 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드라마처럼 완벽한 마무리였다. 네. 네. 자화자찬인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네, 폭삭 소가수다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는데요. 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어서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 볼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폭삭 소가수다를 좀 진행을 해 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재미있었어요. 할 얘기가 정말로 많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일까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오늘 캐릭터를 또 하나하나씩 뜯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그 이유도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되게 어렸을 때 인제 잃어버리고 되게 좀 저를 이렇게 키우실 때 그때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불쌍해서 울었거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인제 30년 만에 그 무덤을 갔을 때 엄마는 아빠가 불쌍해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어. 보고 너무 '이 시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그때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된 본인이 너무 불쌍하고 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무섭고 또 이렇게 애를 두고 간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엄청 많이 우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엄마가 이렇게 막 우시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우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젊은 날에 일찍 간 아버지가 "불쌍해서 울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30년의 시간이 엄마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마로부터 벗어나서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어린 아빠를 보게 된 어린 남편을 보게 된 그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네요.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좀 해 볼까요? 네. 좀 생각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와일드라고 네.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게 사실 원작이 따로 있죠. 원작 소설이 따로 있는데 실제 경험한 인물의 자전적 에세이를 책으로 쓰고 그게 이제 영화화된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와일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만나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